은퇴 후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부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 대화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서로의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당신은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은퇴 후 70%의 부부가 겪는 충격적인 현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봅니다. 은퇴 후 70%의 부부가 무너지는 충격적 이유와 대처법.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복합적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 잦아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은퇴 후의 목표와 생활 방식이 충돌하면서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까요? 사례 1. 경제적 갈등 마이너스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겠어?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씨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은퇴금을 여행과 취미 생활에 쓰고 싶었지만 아내는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 결혼 지원 때문에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점점 대화는 줄고 다툼만 늘어났습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에 반드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예상되는 지출과 저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취업, 자격증 활용, 혹은 임대 수익과 같은 소득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월간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기록하며 서로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관계의 변화 마이너스 가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나치게 집안일에 간섭한다고 느꼈고 남편은 자신이 소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부딪히면서 결국 각자의 시간을 갖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였죠. 해결 방안. 은퇴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고 아내는 독서 모임에 나가는 식으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함께 할 활동도 따로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산책이나 집 근처 맛집 탐방 같은 가벼운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3. 다른 삶의 목표 마이너스 나는 쉬고 싶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쁜 거야? 은퇴 후 권 씨 부부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미뤘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지역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달랐던 탓에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는 말만 오갔고 결국 각자의 목표를 따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에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목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원하는 여행은 단기 여행으로 조정하고 남편의 봉사활동은 정기적인 참여로 시간을 줄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대화의 빈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부부가 함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 은퇴 후 부부가 겪는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멈추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또 현실적인 계획과 함께 각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계획은 반드시 공유하세요. 서로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 시간을 확보하세요. 부부라고 해서 늘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공통된 목표를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꿈을 조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대화와 배려,
그리고 작은 노력들입니다. 은퇴 후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부 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지키고 더 나아가 더욱 끈끈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충돌을 줄이는 법. 돈 이야기는 빨리 그리고 자주 하세요.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돈 이야기는 종종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 이야기를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해결책. 재정회의 시간 정하기. 부부가 주기적으로 함께 앉아 은퇴 자금과 지출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에 차 한잔 하며 재정을 논의하는 식으로요. 지출 카테고리 나누기. 각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나누고 공통 지출과 개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이 방식은 각자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비상자금 마련하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자금을 따로 만들어 불안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한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이 갈등을 줄여줍니다. 2.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법.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대화가 부족하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 개인적인 루틴 만들기. 부부 각자가 즐길 수 있는 개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남편은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아내는 그 시간에 독서나 요리를 즐기는 식으로 말이죠. 새로운 공통 취미 찾기.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라탄 공예나 사진 촬영 같은 간단한 활동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보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3. 서로 다른 은퇴 후 목표를 맞추는 법.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 후 부부의 목표가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은 전원 생활을 꿈꾸고 다른 한쪽은 도시에서 편리한 생활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단절되기 쉽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해결책. 꿈을 적어보기. 각자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을 글로 적어보고 이를 교환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글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협점 찾기. 예를 들어 전원 생활을 원하면 주말에 농장을 가고 평일에는 도시에서 지내는 혼합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로의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은퇴 후의 부부 생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 서로의 시간 존중, 그리고 꿈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계획을 공유하세요. 돈, 시간, 목표 모두를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서로를 응원하세요. 각자의 목표를 존중하고 부부가 한 팀임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은퇴 후 부부가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멋진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졸이라 현장 근무를 38년째 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클지 같은 세대라면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엔 새벽같이 나가서 몸으로 일하고 비 오나 눈 오나 출근하던 시절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근, 특근 마다하지 않던 그때, 그 시간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건 분명하지만 남은 건 몸의 고장과 깊은 한숨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모 봉양, 아이들 교육, 병원비, 경기 침체와 IMF, 코로나까지.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풀린 해보다 그렇지 않은 해가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건 집 한 채그마저도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화, 국민연금, 그리고 쬐끔한 개인연금. 참 서글픈 말이지만 이게 우리 세대 다수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쓰신 글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들 두 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더군요. 결국 부모 인생이란 게 내 것 챙기기보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최우선이었으니 말입니다. 자식들 건강히 일하고 잘 살면 그게 내 노후의 가장 큰 위안이고 보험이지요. 이제 이런 현실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현실적인 조언이고 너무 당연하거나 거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따뜻하고 공감 가도록 풀어볼게요. 첫째, 국민연금 219만 원이면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얼마 되겠어 라고 한탄하지만 실제로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65세 이상 전체 수급자가 6,570만 원대 정도입니다. 219만 원이면 사실 상위권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은 국민연금이 72만 원 나오는데도 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월세 35만 원짜리 빌라에 살면서도 반찬 가게 열어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더 벌더군요. 그게 본인께는 노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매달 100만 원 남짓 갖고도 사람 사는 건데 219만 원이면 훨씬 큰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지방의 집 한 채는 강력한 생존 수단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덜 비싸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살던 분들도 결국은 집 팔고 지방이나 시골로 이사와서 그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부부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25년 살다가 60대 중반에 집을 팔았어요. 아이들 다 출가하니 2억 남짓 손에 쥐고 강원도 변두리로 가서 8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 남은 1억 2천을 국민은행 적금과 채권으로 나눠서 굴리고 한 달 생활비를 130만 원 선으로 맞췄습니다. 도시는 살만한 데가 못 돼. 늙으면 병원 가까운 내면 돼.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자. 이게 그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방집 한 채가 있다는 건 내쫓길 걱정 없는 거주권이자 필요하면 팔아 전세나 월세로 바꿔 현금화도 가능한 비상금입니다. 셋째, 개인연금 조금이라도 있는 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안 돼서 부끄럽다고 하는데 사실 노후 재정에선 작은 현금 흐름 여러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67세 아저씨는 국민연금이 105만 원, 개인연금이 겨우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8만 원이 매달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자동이체로 메워줍니다. 국민연금만 있었다면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심리적으로 쪼들렸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돈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쬐끔이라도 개인연금이 있으면 그거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넷째, 아들 둘이 직장 생활한다는 건 실질적 보험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입 밖으로 잘 안 꺼내는데요. 자식이 직장 다닌다는 건 사실 부모 입장에선 엄청난 자산입니다. 부산 사시는 한 할아버지 사례가 생각납니다. 국민연금이 78만 원, 집 한 채. 자식은 셋. 둘째 딸은 공무원, 막내 아들은 대기업 사원.
아픈 거 있으면 나 몰래 돈 붙여줘서 눈물이 나. 자식이 직장 다니면 월급 봉투가 아니라 걱정 덩어리 하나 줄어드는 것이 노후의 혜택이더군요. 사실 부모로서 제일 무서운 건 내 돈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돈이 없을까봐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자식도 어려우면 부모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들 둘이 직장 다니는 게 다행이라는 말씀은 정말 소중한 위안이자 강력한 노후 보장책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건 집 한 채, 국민연금뿐이라고 한숨 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게 우리 세대 평균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219만 원이 되는 사람도 적고, 자식이 둘 다 직장 다니는 가정도 적고, 4명의 집이 있는 가정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 전략은 크게 벌자가 아니라 덜 쓰자가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자산을 깎아먹는 속도를 줄이고 건강 유지해서 병원비를 최소화하고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진짜 전략이에요. 사실 돈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족하면 당연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많다고 다 행복하다도 거짓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적당히 줄인 지출, 병원 안 가도 되는 건강, 그리고 자식 걱정 덜어놓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느낀 건 이미 그런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거예요. 부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집 한 채와 국민연금 그리고 자식들 일하는 모습이 주는 든든함으로 조금 더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 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온 노력 헛되지 않았다. 아직도 꽤 단단한 기반이 남았다는 걸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문장은 여전히 말하듯 풀었을 테니 부담 없이 읽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 월 219만 원이라는 건 노후 재정 계획에서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219만 원 갖고 뭘 해라고 체념하지만 금융 전문가나 재무설계 입장에서는 매달 확실히 나오는 종신연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큰 자산이에요. 간단히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연 4% 수익률의 금융상품에서 매달 219만 원년간 2,628만 원을 받으려면 6억 5천만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 월 219만 원은 내가 6억이 넘는 종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연금 나오면 그냥 쓰지 하시는데 실제로는 나이 들수록 지출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고정 지출 관리비, 통신비, 세금, 의료비 점점 늘어남, 식비 줄일 수 있어도 기본선 존재, 여가비 삶의 질 유지. 이런 항목을 현실적으로 나눠보고 매달 얼마가 꼭 나가는지 종이에 써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이렇게 나오더군요.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통신 구독료 8만 원, 식비인 기준 50만 원, 의료비 정기진료 포함 20만 원, 여가비 소소한 여행, 경조사 30만 원, 교통비 의료 기타 20만 원, 합계 148만 원. 이분은 국민연금 160만 원 받으셨는데 생활비 시뮬레이션 후 매달 10만 원 정도는 남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했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계획을 세우니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경우 219만 원이면 비슷한 계산을 했을 때 여유분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비가 좀 더 늘어도 커버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심리적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지방집 활용 전략을 꼭 구상해 두세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집 한 채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세금, 관리비, 노후 유지 비용이 은근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 볼 전략이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거주 관리비와 유지비를 매달 예산에 포함. 매각 후
작은 전세월세로 이사 남은 차액을 노후 자금화. 임대수익 활용 이게 가능하다면 추가 현금 흐름. 실제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경남 쪽에 집 한 채 가진 68세 부부가 있었는데 연금은 국민연금 170만 원. 집 유지비 가도시가스, 수도세, 재산세, 경비 등 연 200만 원가량. 두 분 다 건강은 좋았는데 나중을 대비해 집을 팔고 읍내 전세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1억 8천만 원에 매각하고 읍내 전세 6천만 원으로 이사, 1억 2천만 원을 CMA와 채권펀드로 나눠두었어요. 이자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집을 주거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의미 있는 용도로 지정해 두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돈은 무조건 B로 쓰겠다는 룰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개인연금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병원비와 약값 계좌를 따로 만들어 이 돈을 전용했습니다. 큰 병 걸리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전기 약값 정도는 스트레스 없이 낸다. 심리적으로 병원비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니 지출 계획이 명확해져서 다른 부분은 더 잘 통제하게 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손주들 설추석 용돈으로 개인연금 계좌를 지정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내 생활비 충당하고 개인연금은 손주 주는 걸로 마음 편히 쓰자. 이렇게 용도를 딱 정해놓으니 내가 손주 용돈도 챙기는 할아버지다라는 자부심도 생겼다고 해요. 이처럼 적은 돈이지만 지정 용도를 부여하는 건 은퇴제 정관리에서 꽤 강력한 전략입니다. 넷째, 아들 둘이 직장 생활한다는 건 노후의 숨은 복리. 이건 금액으로 딱 계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장 강력한 비금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병이 생겨도 손 벌릴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도움받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자식이 자기 생계 해결하는 것만으로 부모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걸 활용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미리 솔직히 이야기해 두세요. 아빠 노후 자금은 요 정도야. 급한 일 생기면 너희 도움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큰 기대는 부담되지만 미리 말해두면 갑자기 부탁할 때 덜 민망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 못하겠다 하시다가 막상 급할 때 말하니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화를 미리 해두는 걸 심리적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연금에서 빠지는 세금을 꼭 감안하세요. 219만 원이 세전이면 5.5% 정도 세금 연금소득세율로 약 12만 원 남짓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약 207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 세우시는 게 좋아요. 매년 1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 조정되니 연말정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혹시 추가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6억 원 자산에 해당하는 확실한 생계 자산이다. 생활비 항목별 시뮬레이션으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자. 지방집은 주거권 비상자금화 전략을 미리 고민하자. 개인연금은 작아도 전용 용도를 정해 큰 효과를 보자. 자식과 미리 솔직히 대화해 심리적 보험을 만들어 두자. 세전 마이너스 세후, 수령액 차이를 감안한 계획을 세우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가진 건 국민연금과 집 한 채뿐이라는 생각이 훨씬 덜 서글퍼집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잘해왔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누구도 완벽한 노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한 노후는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든든하고 여유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를 준비하며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떠나는 일이니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문제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내 삶의 방향성 부족은 점차 나를 무너뜨렸고 결국 나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끝없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후반, 은퇴 후 나는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 서론.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를 준비하며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떠나는 일이니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문제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내 삶의 방향성 부족은 점차 나를 무너뜨렸고 결국 나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끝없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은퇴 준비의 부족,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 내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나는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나중에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전 몇 년 동안 조금씩 연금을 납부하고 몇 가지 저축을 해두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운 것 같았지만 막상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내 연금과 저축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생활을 차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간과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나 예기치 않은 비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은퇴 후에 내가 맞이할 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나는 이제 그 돈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57세에 은퇴한 후 은퇴 생활을 꿈꾸며 약간의 연금과 퇴직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는 은퇴 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었고 매달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커지면서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그동안 준비한 자금은 불과 몇 년 만에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은퇴 후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2. 일만 했던 내 삶의 다른 부분을 돌보지 못한 결과. 내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나의 일상이 점점 일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은퇴 후에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쁘게 살았던 이유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례 이 씨의 전형적인 사례. 이 씨는 58세의 나이에 은퇴를 하였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업무에 몰두하며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는 시간이 넘쳐났지만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결과 은퇴 후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우울감을 호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준비의 부족. 은퇴 후 생활의 허전함.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저 계속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출퇴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조차 이제는 없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점은 은퇴 후 삶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졌고 나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며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충격적인 경험. 박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를 떠나 은퇴 후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내가 겪은 것처럼 그 후의 삶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불안과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삶은 때로는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 재정적, 정신적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길 바라며 이제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퇴 준비는 그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 준비는 그저 기본이고 진정한 은퇴 준비는 정신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때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은퇴 후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시간은 빈곤하고 허무한 일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준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은퇴 후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 재정적 준비. 무엇을 얼마나 준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생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은퇴 후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않은 지출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사례 1.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한 송 씨의 이야기. 송 씨는 55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자녀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송 씨가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세심하게 계산했다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생활비, 건강보험,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퇴 후 불필요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신적 준비.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신적인 공허함입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준비입니다.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사례 2.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박 씨. 박 씨는 60세에 은퇴 후에도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가지려고 했지만 점점 재미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일이 지루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정신적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미를 가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은퇴 후 내가 할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또는 작은 사업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즐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3.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 방지하기. 은퇴 후 자주 겪게 되는 문제는 바로 외로움이에요. 직장에서 나가면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네트워크가 약해지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돼요.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직장 생활을 끝낸 후 외로움을 느낀 김 씨. 김 씨는 58세에 퇴직 후 처음에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졌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취미나 운동도 점차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친구나 동료와 자주 연락을 하고 취미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놓치게 되면 결국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4. 은퇴 후 건강을 소홀히 해서 큰 고생을 한 최 씨. 최 씨는 은퇴 후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습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갔어요.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관리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단지 돈만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돈이 충분하더라도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 의미 없는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한국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 가서 편히 살아야지. 미국에서 40년 동안 마트를 운영했던 김 사장 67.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다. 3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용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한국에는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건강보험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미국처럼 몸을 부려 일할 필요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도 메디케어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고 생활비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다. 물가는 미국보다 싸다고 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 모든 게 다 싸다던 말은 서울에서 카페 한번 가보고 바로 깨졌다. 은퇴 후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미국보다 나을까? 오늘은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예상보다 더 높은 생활비, 그리고 실수 없이 한국 정착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한국 물가 정말 미국보다 쌀까? 미국보다 싸긴 한데 계속 돈 나가네? 김 사장이 한국에서 가장 당황한 것은 생활비가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 거라는 착각이었다. 물론 미국처럼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는다. 렌트비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외식비 한국 밥이 싸다던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팝집을 나가면 얘기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달러 1015 정도면 한 끼 해결됐지만 한국에서는 외식할 때마다 1인당 15, 20 영어는 기본이다. 매일 외식하면 한 달에 8만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병원비 한국은 의료비가 싸다고들 하지만 본인이 자주 병원에 갈 나이라면 또 다르다. 노년층이 되면 만성질환 하나쯤은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 해도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등으로 지출이 꾸준히 생긴다. 경조사비 미국에 있을 땐 한인사회에서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 적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척, 친구, 동창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경조사비로도 돈이 적잖이 나간다. 한 번에 5만 10만 원씩 내다 보면 한 달에 2,030만 원은 기본이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한국 갔다가 생활비 부족.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던 이씨66. 본인의 소셜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선 이 돈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들었다.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외식 몇 번 하고 병원 한 번 가고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매달 4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결국 남은 돈을 쓰기 싫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다. 2. 한국에서 무료하게 사는 사람들, 한국에 친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가면 친구도 많고 가족도 있으니 심심할 일이 없겠지? 이것도 흔한 착각이다. 40년간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남아있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오랜만에 만나도 공감대가 적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미 각자의 삶이 있다. 주변에서 나를 챙겨주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외로운 미국에서는 한인교회, 동호회 등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 문화 차이 한국에서 6070대는 보통 손주를 돌보거나 동창들과 여행을 다닌다. 하지만 오랜 해외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일거리 부족 미국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일이 없다. 사례 2 한국 와서 할 게 없다. 미국에서 30년간 IT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시욱 14. 한국에 오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막상 와보니 너무 심심했다. 미국에서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지역 봉사활동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커뮤니티를 찾기가 어려웠다. 매일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게 하루 일과가 될 줄은 몰랐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다. 3. 은퇴 후 경제활동이 가능할까? 한국에서 다시 돈 벌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년층이 새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했던 직업을 한국에서 이어가기 어려운 미국에서 마트 운영을 하던 김 사장은 한국에서도 작은 가게를 해볼까 했지만 상권이 다르고 임대료도 높아 포기했다. 나이 제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이 되면 구직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70세까지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앤드 기술 활용 부족 미국에서 요리사였던 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식당을 해보려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했다. 사례 3 한국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이씨65.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보려 했지만
나이 제한과 한국의 다른 근무 환경 때문에 쉽지 않았다. 결국 작은 투잡을 찾아볼까 고민 중이다. 결론 은퇴 후 한국행 신중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미국보다 적게 들지 않는다. 친구가 많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은퇴 후 살려면 최소한 한 달 4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아보며 적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한국 귀국 과연 옳은 선택일까? 전문가가 분석한 현실적인 대안.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67세 김 사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정말 미국보다 적게 들까? 오늘은 미국 이민 1세대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은퇴 후 한국 귀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꿈꾼다.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의료비 부담이 적을 것 같고, 생활비가 미국보다 저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착각, 한국 물가는 미국보다 싸다. 물론 미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일부 생활비는 저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다. 서울에서 살면 미국보다 생활비가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 주거비 미국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기지가 끝난 상태라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외식비 한 끼 $1,015 수준의 미국 외식비와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가 결코 싸지 않다. 특히 고기나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즐긴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 경조사비 미국에서 살면 친척과의 거리 때문에 경조사비를 낼 일이 적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두 번째 착각, 한국 의료비가 싸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노년층이 흔히 겪는 질환 치료에는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비급여 항목 건강검진, 도수치료,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노후 건강보험료, 미국 메디케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 건강보험료는 낮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외로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착각, 한국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래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40년간 미국에서 산 동안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은퇴 후에는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해결책은 1.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찾아라.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나 한인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면 한국에서도 동호회나 지역 모임을 찾아야 한다. 이 미국에서처럼 취미생활을 지속하라. 골프, 등산, 자원봉사 등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만들어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거나 후배 이민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 번째 착각,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 SSA과 개인연금 IRAS 401K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환율 리스크, 은퇴 후에도 미국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경우 $1- 환율에 따라 생활비가 변동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할 가능성,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한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해결책은 1.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이중생활 전략. 미국에서 몇 개월 살고 한국에서 몇 개월 머무는 형태의 거주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미국에서의 수입원을 유지하라. 미국에서 렌트 수익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한국에서 노후 대비 투자 전략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일부 자산을 투자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4. 한국으로 역이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단순히 한국이 싸다는 생각으로 귀국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필요한 월 생활비를 산출해야 한다. 집 문제를 해결하라.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한국에서 전세를 구할지 월세로 거주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친구와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하라. 막상 돌아가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귀국 전에 미리 한국에서의 커뮤니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위한 플랜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가능한 수익 모델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우선으로 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예상보다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 귀국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계획이라면 단순한 감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 노년기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 연금, 의료비 등 경제적 요소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한국으로 역이민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당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라.